안녕하세요. 뉴스카페 김선영입니다.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됐던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이 됐죠. 자, 그러면서 지난해부터 시작됐던 비핵화 프로세스가 중대 고비를 맞았습니다. 이 비핵화, 그리고 이 비핵화에 대한 인식과 그런 좀 방법론에 대해서 두 정상은 상당히 큰 인식의 차이를 보였는데요. 그만큼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자의 역할이 상당히 좀 커졌습니다. 과연 두 정상을 다시 협상 테이블로 이끌기 위한 카드는 무엇일까요? 뉴스를 재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치원,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유총이 무기한 개학 연기를 선언했습니다. 교육 당국과의 갈등이 상당히 좀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 당국에서는 5일까지 개학을 하지 않으면 형사고발하겠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과연 갈등이 계속적으로 좀 격화될까요? 대책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뉴스카페는 퀴즈와 함께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채널 끝까지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스카페 지금부터 문을 열겠습니다. (3월 4일) 오전 뉴스통 주요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 회의를 주재하고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결과를 보고받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북미 회담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이유를 진단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할 예정인데요. 중재 역할을 하기 전 북미 간의 이견 지점을 확실하게 파악해 방향성을 잡겠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노이 회담에서 광범한 비핵화와 북한 경제 발전을 교환하는 이른바 빅딜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하노이 정상회담은 실패가 아니며 대화의 문은 여전히 열려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실무회담은 물론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를 이어갈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유치원 3법 등의 철회를 요구하며 개학 연기 투쟁에 나섰습니다. 한유총에 따르면 1,500여 개 유치원이 개학을 연기할 예정인데요. 정부는 개학을 연기한 유치원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내일도 문을 열지 않을 시 형사고발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개원하지 않은 유치원 유아들을 위해 긴급 돌봄 체계를 가동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사당 원내대표가 오늘 국회에서 초월의 모임을 갖습니다. 초월의 모임은 당을 초월하자는 의미로 매달 첫 번째 월요일에 열리는데요. 이 자리에서 여야 대표들은 국회 정상화 및 선거제도 개혁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이 서울 강남구 클럽 버닝썬과 강남경찰서 간 금전거래 의혹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채널A 보도에 따르면 경찰 조사를 받은 버닝썬 공동대표 이모 씨가 관련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찰은 곧 전직 경찰관인 강 씨를 소환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오늘도 전국 9개 시도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수도권을 포함한 일부 지역은 사상 첫 나흘째 발령인데요. 비상저감 조치 발령 시 행정 및 공공기관 차량 이부제가 시행됩니다. 정부는 오늘 조명래 환경부 장관 주재로 긴급 점검 회의를 열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통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주요 이슈를 재구성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그리고 박민호 기자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이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지역 시험대 오른 문 대통령 교착한 북미 타겟 카드는 북미 양국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8개월 만에 다시 정상회담을 가졌는데요. 상당히 기대가 컸습니다. 하지만 기대와는 좀 다르게 흘러갔던 그 회담이었습니다. 회담이 좀 결렬이 됐고 그 이후에 앞으로 좀 어떤 점들을 좀 봐야 되는 건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한영 기자, 네, 베트남 다녀오셨어요. 지금 다른 분들보다는 이제 현지에서 직접 봤으니까 또 이 회담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조금 또 다른 시각이 좀 있지 않을까. 사실 베트남이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그 이후에 움직임도 상당히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좀 어땠습니까?
네, 말씀하신 그 현재 분위기를 전하기 위해서는 당시에 그 27일, 28일에 어떤 일이 있었나를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나서 이후 분위기를 좀 전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런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엔 좀 당황스러웠던 게 솔직한 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그 당초 현지 시간으로 오전 28일 그 북미 정상회담 둘째 날 오전 9시 45분부터 2시간 정도 확대 정상회담이 예정이 돼 있었는데 그게 2시간이 지나도 끝나질 않으면서 저희도 점심 먹을 타이밍을 놓치고 계속 이게 기약 없이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안에서 무슨 일이 있는 건가라는 궁금증이 좀 일기 시작을 했는데 결국에 그 세라 샌더스 미 백악관 대변인이 당초 예상 시간보다 30분 정도 더 지나나 2시간 30분 정도 지났을 때 미국 측 기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의 업무 오찬이 취소될 수가 있다라는 가능성을 알렸습니다. 그다음에 공동서명, 그 서명식 등 그 하노이 선언으로 알려진 이후 일정에 대해서 정확한 언급을 피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머물고 있던 코리아 프레스센터와 그 백악관 기자들이 머물고 있던 프레스센터가 바로 옆 칸에 있었는데 그 미국 기자들이 굉장히 부산하게 뛰어다니는 모습이 보였고 그때 그 하노이 선언 그다음에 그 오찬장에 있던 백악관 풀 기자들에게 빠져라라는 그 지시가 왔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저희들도 무슨 소린가 하고 이제 궁금해서 같이 옆에 있던 기자들과 같이 수문을 해보니까 이런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결정타를 때린 게 당초에는 현지 시간으로, 그러니까 하노이 선언까지 다 끝나고 나서 28일 오후 4시에 트럼프 대통령 기자회견이 예정이 돼 있었는데 이게 갑자기 2시간이 당겨진 겁니다. 이 순간 이건 하노이 선언은 끝났다라는 그 공감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코리아 프레스센터에 있던 기자들이나 우리 측 전문가들도 그 주로 몇몇 교수님들이 이제 계속 머무시면서 기자들에게 그때그때마다 좀 상황 브리핑을 해주고 전문가 좌담회를 진행을 했는데 그분들도 되게 좀 당황해하는 모습이 역력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 결과적으로 이것이 아무런 그 결과를 맺지 못하고 이렇게 끝난 이유가 뭐냐. 북한 입장에서는 영변 핵시설 폐쇄 자체가 되게 큰 것이라는 자체 판단을 갖고 회담장에 들어왔던 것 같고 근데 미국 측은 영변으로 충분치 않다. 그래서 뭐 영변 플러스 알파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대한 간극이 약간 좀 맞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초에는 영변 핵시설 폐쇄와 종전선언 정도의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있었지만 북한은 대북 제재 완화 를 더 요구를 하고 미국은 영변 이상을 또 요구한 것 같고요. 이런 그 기자들의 관측도 그 당일의 트럼프 대통령 기자회견과 리용호 북한 외무상의 심야 기자회견을 통해서 어느 정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부분은 그 북미 모두 다른 때 같았으면 이렇게 북미 간 협상이 그 결렬됐을 때 서로에 대한 좀 그 언성을 주고받는 과정이 자연스럽게 따라왔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상황은 없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은 28일 기자회견에서 회담 분위기는 되게 우호적이었다. 김정은 위원장을 비롯해서 북한과 계속 좋은 친구 관계를 유지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북한 노동신문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북한 노동신문이 원래 그 남을 비판할 때 표현을 되게 세게 합니다. 근데 다음날 신문에서 북미 관계 개선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실천적인 문제들에 대해 건설적이고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을 했다면서 미국에 대한 비판은 전혀 들어있지가 않았거든요. 이런 점을 봤을 때 비록 노딜로 끝났지만 현재 양측이 향후 대화의 여지를 닫고 있지 않다라는 전망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좀 이상해요. 상대방이 다 이중적인 메시지를 내고 있는 거고 협상 이 결렬의 책임은 상대방에게 다 주고 있지만 두 정상의 신뢰는 깊고 앞으로 또 이제 뭐 대화 테이블은 여전히 열려 있다라는 그 메시지를 양쪽에 다 주고 있는 그 상황이고 어쨌든 현장에 있었던 그 기자, 거기에 관계자들은 모두 적지 않게 다 당황을 한 분위기였고 이 김정은 위원장 이제 베트남을 떠날 때 보니까 또 웃으면서 또 뭐 속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일단 웃으면서 이제 인사를 하고 떠나는 그 모습들이 좀 나온 그 상황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뭐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 뭐가 정확한지는 사실 뭐 잘 모르겠고요. 우리는 사실 영변 핵시설 이야기를 했지만 스몰딜은 다 예상을 했잖아요. 그 이상 우리가 빅딜을 바라다 보니까 이렇게 노딜이 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사실 북미가 협상 결렬 이유를 놓고는 상당히 많은 이견이 좀 있는 그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재 완화 5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미국 측에서는 이러면 전체를 다 뭐 완화시켜주는 거다라는 그 입장을 내놓고 있고 양측의 속내를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언론에서 이제 뭐 이견이 많아서 협상이 결렬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견은 없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스몰들이고 미국은 빅들입니다. 중요한 게 이제 북한에서 가지고 있는 핵을 다 없애겠다라고 하는 게 미국의 입장이고 북한에서는 어떻게든 핵을 없애지 않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견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 미래의 핵 능력은 어떻게든 없앨 수 있지만은 이제 현재 가지고 있는 핵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플러스 알파가 나와버렸죠. 영변 외에 평양 인근에도 영변 핵시설보다 더 큰 규모의 핵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는 그 사실이 이제 나오면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굉장히 당황했었죠. 속내가 이제 서로 다른 건데 결국에는 핵을 없앨 거냐, 핵을 없애지 않을 거냐,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스몰들과 빅딜, 결국에는 이제 둘 중에 하나는 건데, 북한은 일단 핵을 절대 포기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했던 얘기가 우리가 풀뿌리 먹으면서 핵을 왜 만들었겠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리비아나 다른 뭐 동구권의 서방 국가들이 핵을 포기함으로써 다 망했거든요. 망하고 경제도 붕괴되고 정권도 체제도 다 무너지는 바람에 그런 것을 보고 일종의 학습 효과가 생겼던 것이죠. 이제 핵을 포기하게 된다면 사실 뭐 중국이 혁명국이라고 하지만 중국 입장에서도 옆에 작은 나라에서 핵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나라도 핵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미국과 중국에서는 그렇게 좋아할 이유가 없는 거죠. 특히 이제 북한처럼 작은 나라에서 만약에 핵무기를 보유한다고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면 제3세계 국가에서 전부 다 나도 핵을 가지겠다 이렇게 들고 일어서거든요. 지금 세계가 이제 G2라고 해서 미국과 중국 중심으로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 다른 나라들도 만약 핵을 북한처럼 갖고 가겠다 이렇게 하면은 전체적으로 이 이제 세계적인 그런 메커니즘이 G2에서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런 입장에서 이제 북한은 어떻게든 핵을 유지해서 자력 갱생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고, 미국은 어떻게든 핵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그런 셈법, 그런 이제 수싸움이 계속 이제 일어났었던 거죠. 근데 유리한 건 일단은 미국이 좀 유리한 것 같아요. 북한 입장에서는 좀 시간이 없는 상황이고, 미국은 그나마 과정에서도 그랬어요. 네, 미국 시간이 없다 그랬죠. 예. 아니 이게 트럼프 대통령 상당히 이 자체를 최근 들어서는 이제 긴 타임 테이블로 좀 보는 것 같고 네.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들을 계속적으로 좀 해왔고, 다만 이번 협상하는 베트남에서의 그 모습을 보면 오히려 김정은 위원장이 상당히 더 다급한 네. 빨리 해결하고 싶어하는 네. 그런 모습이 보였고, 네. 그렇죠. 사실 미국의 지금 국내 상황이 더 안 좋잖아요. 지금 뭐 네. 청문회 뭐 소식도 있고 하다 보니까 보셨죠? 오히려 예. 나쁜 협상보다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이거를 협상을 나쁜 협상으로 해서 간다면 뭐 반대론자들에게 또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네. 때문에 오히려 조절을 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협상 갖고 또 자산가니까 수익과 비용을 철저하게 계산해서 자기에게 그리고 이제 미국에게 본국에 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합리적으로 결정을 한 것 아닌가 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만 어쨌거나 북미 회담이 이제 나쁜 합의로 돼서 계속 꼬이느니 차라리 일단 1차적으로 좀 파토내고 다음에 다시 한번 빅딜을 검토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섣부르게 종전을 선언하느니 그리고 제대로 되지 않는 그 경제 제재를 해제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되느니 차라리 확실하게 다음번에 매듭을 짓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결과 같아요. 그리고 미국도 현재 이제 문을 열어두고 있고 또 얼마 전에 몇 시간 전에 나온 기사를 보니까 볼턴이 미국의 볼턴이 빅딜 문서를 전했다고 이번 회담이 합니다. 노딜이긴 한데 네. 빈손으로 돌아온 관계 아니에요, 김정은 위원장이. 예. 어쨌든 빅딜 문서를 네. 건네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결정을 해라라고 이제 통보를 한 거죠, 그건 사실상. 어떻게 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결국에는 핵시설을 다 사찰을 받고 다 제거하는 걸 결정하면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미국과 북한이 서로 지지고 볶고 전쟁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개방을 하고 공산당의 그 정권을 유지하되 베트남처럼 경제 성장을 이뤄주겠다. 그러면 미국 측에서도 무역을 하게 되면 이익이 될 것이고요. 전쟁을 끝내고 전쟁을 안 하면서 더 큰 이익을 양국이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완전한 비핵화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하라라고 사실상 공식적으로 말한 거죠. 네. 회담이 좀 결렬이 됐는데 그렇다면 김 위원장의 경우에 리더십에 타격을 받거나 이러지는 않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럴 가능성 굉장히 적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거에 대한 답을 드리려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왜 열차를 통해서 그 베트남을 찾았을까에 네. 대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그러니까 열차를 타고 나면 기본적으로 북한을 머무는 시간 자체가 굉장히 길어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그 내부에 정확하게 다져지지 않았을 경우에 그 위험 부담을 북한을 비우는 시간이. 그렇죠. 네. 비오는 시간이 더 길어지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거니와 또 이번에 보시면 알겠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기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한 게 그게 그 김일성 그 예전에 주석이 왔던 네. 길을 그래서 그대로 향수를 그렇죠, 불러일으키는 그렇죠. 거죠. 그대로 네. 왔다 갔다 한 거거든요. 그것이 자신감이 토대가 된 것이기 때문에 또 그 북한이라는 나라는 기본적으로 수령 무후류 네. 원칙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아시겠지만은 김정은 위원장이 그 자기가 집권하고 나서 뭐 별을 뗐다 붙였다 하면서 약간 좀 자기의 리더십을 강고히 한 상태로 네. 이제 저번에 싱가포르를 갔다 왔고 이번에도 베트남을 간 것이기 때문에 그 리더십의 상처가 이를 입을 수 있다라는 그 걱정이 있긴 하지만 크게 상정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만큼 충성심이 강하다. 그렇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네. 오늘부터 보니까 러시아랑 북한이랑 경제협력위를 네. 개최를 해요. 네. 지금 협상이 결렬된 상황에서 지금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도 현안에 좀 올라 있는 그 상황인 것 같고요. 이게 좀 협상을 좀 북미 회담을 극복할 변수가 되진 않을지 지렛대로 사용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어떻게 볼까요? 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물론 러시아도 우리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네. 핵심 당사지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 북한도 러시아를 지렛대로 이용을 하겠지만은 큰 변수가 과연 미국이나 중국 이상으로 될까 그거에 대해서 약간 회의적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2차 북미 정상 그 결렬 후에 북러 간 대화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노동당 중앙위 부부장이 또 대표단으로 떠나고 또 그 대외경제상 김영재가 지금 떠나서 이제 행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러시아 정부가 김 위원장의 그 러시아 방문 문제가 계속 현안으로 남아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그 김정은 위원장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올해 상반기 중에 열릴 수 있다라는 그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그러나 북한도 자신들이 그 대북 제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결국에 미국을 움직여야 된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러시아보다는 미국에 집중할 것이고 또 북한이 중요시하는 대북 제재 문제의 키를 쥐고 있는 것도 미국 다음은 아시는 대로 중국입니다. 이에 따라서 북한은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를 통해서 또 직접 대화를 통해서 미국과의 의견 조율에 나설 가능성이 있고요. 또 이 과정에서 이제 이따 이게 나올 것 같긴 한데 중국이 한반도 문제의 핵심 당사자국임을 강조하면서 다자협상 체제로 약간 틀이 다시 짜일 가능성도 있다. 그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이제 뭐 궁금한 점은 뭐 좋은 소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한국과 미국의 군사훈련, 이 군사훈련 뭐 주말 사이에 보니까 이제 중단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어요. 예전과 많이 다릅니다. 이렇게 뭐 협상이 안 되고 이렇게 되면은 대북을 압박하기 위해서 오히려 또 군사훈련을 하기 마련인데 이게 이제 폐기가 됐어요. 네. 그 부분을 본다면 어쨌든 미국에서도 판을 깨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네, 그렇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네. 참 솔직한 사람입니다. 특히 이제 돈 앞에서는 매우 솔직한 사람인데 돈이 많이 들어서 비용도 아낄 겸 해서 뭐 이런 얘기를 또 트위터로 했더라고요. 네. 이제 트위터에 나온 얘기가 뭐 거짓말로 하지는 않는 것 같고 보통 이제 정책적인 이야기라든지 외교 관련돼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트위터를 통해서 이제 트위터 정치를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드니까 이번 기회에 돈도 좀 아끼고 또 굳이 또 이제 훈련을 해서 자극할 필요가 있을까? 그러니까 답을 내놓으라고 명확한 이제 문제를 줬는데 이제 곰곰이 생각할 거 아닙니까? 김정은 위원장도 네. 거기에 대놓고 옆에서 이제 총 쏘고 대포 쏘고 이렇게 훈련해봤자 자극하는 꼴만 되고 또 북한도 매우 다혈질이라서 또 괜히 또 도발한다 한다든지 아니면 서로 욕설을 막 교환한다든지 이런 분위기까지 가면은 결국에는 또 다시 또 찬물 끼얹게 되고 분위기가 지금 현재까지는 계속 딜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굳이 분위기를 이렇게 망칠 필요가 있을까 뭐 그런 점도 분명히 가만히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북한 입장에서는 사실상 뭐 이제 키 리졸브라든지 독수리 훈련 우리 이 훈련에 대해서는 사실 뭐 무서워하는 것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게 이제 예전에 괌에서 이제 B-52 전투기라고 해가지고 뭐 죽음의 백조로 불리죠. 근데 그 전투기 같은 경우는 북한의 방공망도 뚫고 막 자유롭게 선회하고 한번 왔다가 깜짝 놀랐잖아요. 그게 이제 융단 폭격기인데 그런 전투기가 한번 떴을 때 매우 이제 공포스럽죠. 그런 정도의 급이 아니라 이제 한미 간에 그냥 정례적으로 한 번씩 그냥 훈련 정도 하고 이렇게 분위기를 그냥 이어가는 그런 군사적인 작은 훈련이기 때문에 또 굳이 그렇게까지 또 일종의 훈련을 좀 안 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북한한테 좀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준다. 그런 거죠. 총매제라고까지는 얘기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기존에도 뭐 안 하던 게 또 많습니다. 예. 대화는 계속 이어나가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네. 뭐 북에 줬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가장 알고 싶어하는 그 부분은 바로 이제 많이 또 이야기가 되는 부분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론입니다. 중재자로서 이 역할론이 이제 부각될 그 시기인데. 오늘도 보니까 대통령 일정이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전체 회의가 오후에 있어요. 여기서 이제 북미 회담 대책 논의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과연 그렇다면 이제 북측을 설득할 수 있는 카드가 무엇이냐? 이제 그게 가장 큰 문제죠. 뭐 사실 지금부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카드 그리고 앞으로의 그 시기입니다. 정상회담 만날. 근데 이제 카드를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제가 되는 네. 게 그 말씀하신 대로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성과라면 성과라는 게 북미 서로가 그 상대방에 대한 좀 과격한 언행을 자제하고 일단 본인들이 쓸 수 있는 패를 다 펼쳐놨다는 게 일단 네. 기본적으로 이제 전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종전선언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대북 제재 완화가 필요하고 미국은 그 북한에 대한 영변 핵시설 외에 플러스 알파를 내놔라. 지금 그거를 이제 네. 서로 확인을 하는 상태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이를 기반으로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돌아가는 이제 에어포스 원 내에서 문 대통령에게 중재 역할을 요구하고 북한 측도 이제 북미 대화의 문을 닫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한국의 역할이 시작되는 건데
이를 기반으로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저라면 그럴 것 같습니다. 그 김정은 위원장한테 지금 여기까지 대화가 진행된 것은 이른바 탑다운 방식의 그 실무진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게 아니라 네. 정상 간의 어떤 합의에 의해서 대화가 진행됐기 때문에 지금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 여기까지 진행됐다는 걸 일단 강조를 하고 남북미 최고 지도자들 사이에도 분명히 생각의 차이가 있죠. 네, 그렇지만은 어쨌거나 또 중요한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이제 내년 11월에 이제 미국 대선이 진행이 됩니다. 그 이제 거기에 임박하면 할수록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문제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북미 간에 그러니까 이거를 김 위원장한테 강조할 것 같습니다. 그 비핵화와 상응 조치 문제를 놓고 그 의견 차이가 크다는 게 확인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상 간의 합의를 위해서는 일단 이걸 전제로 하고 물밑 작업이 이제 빨리 좀 진행을 하자 그런 게 진행이 될 것 같고 이와 관련해서 이제 내일 우리 측의 이제 육자회담 수석 대표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이제 스티브 비건 이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만나러 이제 미국행에 나섭니다. 이제 일각에서는 각각의 논의를 거쳐서 이제 김혁철 북한 국무위 대미 특별대표까지 해서 3자 협상을 진행을 하고 이걸 되도록 빨리 진행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강경화 장관이나 혹은 뭐 그 정의용 실장과 그 미국 측의 폼페이오와 뭐 북한의 뭐 리용호 외무상 그렇게 거쳐서 다음에 3자 이제 뭐 그 정상회담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 스케줄을 좀 그 점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달 중에 우리 대통령의 네. 미국 방문이 추진될 가능성도 좀 생각을 네, 해봐야 그렇습니다. 그 얘기도 그러니까 아마 그 이도훈 본부장이 이번에 가서 그 얘기를 하긴 할 텐데 뭐 이르면 3월, 늦어도 한 4월 중에는 문 대통령이 뭐 그 방미를 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다만 청와대는 아직 공식적으로는 뭐 결정된 것이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대북 특사를 또 보낼 수도 있겠고 지금 상당히 속도 조절은 좀 불가피해 보이지만 우리 정부의 속도는 좀 빨라져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좀 넉놓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협상 동력이라는 게 한번 또 왔을 때 좀 끌고 가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이제 문 대통령도 이런저런 생각을 좀 많이 하실 것 그럼 같습니다. 북미 대화의 시기는 언제쯤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어떻게 명시적으로 좀 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8일에 기자회견에서 다음 회담이 열리기까지 오래 걸릴 수도 있고 곧 열릴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건 이런 거는 일단 정상회담 관련해서 다시 만나자는 얘기는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다만 또 지난달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참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좀 이렇게 늘어놓는 편인데 북미 정상회담에 임하기 전에 이번 회담이 마지막 회담은 아닐 것이다라고 또 말을 했습니다. 또 언제든지 추가 정상회담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를 위해서는 또 근데 다만 북미 간의 물밑 접촉이 필요한데 이게 아직 김정은 위원장이 아직 평양에 도착하지 않았거든요. 네. 내일 이제 평양에 도착하니까 이제 그 다음에 북한 측의 내부 논의를 거쳐서 그 다음에 이제 언제 우리가 이렇게 미국과의 접촉을 시작할 것이냐 그 문제가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다시 완전하게 판을 다시 짜야 되고 이런 상황은 아닌 거죠.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이라기보다는 제가 봤을 땐 합의 유예 정도로 보는 그런 시각도 있으니까요. 좀 그래도 더, 이제 접점을 찾을 네. 수는 있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이제 연장선상이 되는 게 영변 플러스 알파랑 제재 완화에서 어느 정도의 이제 접점을 찾아야 되는 것이냐라는 건데, 그러니까 알려지기로는 이번 회담에서 비건 대표와 김혁철 대표 간의 실무 협상을 통해서 초안은 나왔었다라는 게 되게 영변까지는 나왔잖아요. 영변까지 나왔고. 그리고 금강산 그리고 개성공단 이 정도까지는 이제 스몰 딜로 이야기가 됐던 부분인 것 같고. 네네. 근데 이제 이 영변 핵시설이 어느 정도 북한에서의 핵시설을 차지하느냐 여부는 사실 전문가들별로 이견차가 상당히 커요. 그게 한 80% 정도 된다라는 입장도 있고 한 50%밖에 안 되고 더 중요한 시설, 영변은 상당히 노후화된 시설이다라는 이야기들도 있고 사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 측이나 그리고 미국 측에서는 대충 다 파악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파악을 하고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도 좀 설왕설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우리나라 언론에서 가장 언급이 많이 되고 있는 핵 물리학자로 지그프리트 해커 박사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실제로 본인이 영변을 몇 번 가셨던 분이거든요. 그분은 영변 핵시설이 북한의 핵 개발 능력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 시설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근데 그렇지 않다. 또 그러니까 이번에 존 볼턴이 그러니까 미국 내 대표적인 강경론자인 존 볼턴이 이제 확대
확대회담에 배석을 하면서 이거 좀 이상하다라는 기류가 발생했는데 그 밑에서 이제 약간 그 이론을 뒷받침해 주는 사람들은 미국의 그 동부권의 학자층이거든요. 이들은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영변 플러스 영변 시설 외에 규모가 큰 핵시설이라는 게 말했던 게 아마 그 평양 인근의 강선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되게 좀 말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변 플러스 핵시설 외에 그 규모가 큰 핵시설, 그러니까 강선 여기가 쟁점이 될 걸로 보이는데 이곳에 대한 폐쇄 여부가 앞으로의 그 논의 과정에서 약간 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끝으로 한반도 정세 변화. 그러면 최현영 기자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는 그러니까 이거보다 나빠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장의 정세 변화는 없을 것이다. 좋게 봐서. 특히, 근데 다만 그렇지만 그 남북 관계나 그 말씀하신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솔직히 27일, 28일 전만 해도 약간 좀 바로 열릴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당장은 그것을 예단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또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하노이 선언을 합의할 경우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비롯해서 각종 정상회교 일정이 쫙쫙쫙 진행이 될 걸로 보이는데 그건 좀 연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답방은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오히려 김정은 위원장이 답방을 추동을 해서 이제 북미 대화를 이끌어야 된다 그런 말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왜냐하면 북한 입장에 있는데 북한은 자기들의 최고 지도자의 서울 답방이라는 큰 카드를 이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대화 답방이 쉽지가 않을 것 그렇죠. 같아요. 판문점에서는 좀 만남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 얘기를 오히려 많이 말씀하신다. 특히나 말씀하신 학자층들이 그러니까 문 대통령과 지금 어쨌거나 비핵화와 상응 조치 관련해서 약간 입장이 엇갈린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원포인트 회담을 하자. 그러니까 지난해 4.27 그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또 북미 대화가 약간 좀 이렇게 소강 상태에 접어든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그 국무위원장이 갑자기 연락이 돼가지고 한 달 후에 5월 26일에 남북 정상이 불시에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식의 어떤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네, 그리고 끝으로 박민호 기자의 한반도 정세와 관련된 이야기 간략하게 좀 들어볼게요. 간략하게. 이제 오바마 정부 때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 만약에 북한의 핵시설을 만약에 폭격해서 다 파괴한다면 그래도 15%를 파괴하지 못한다라는 보고서가 한번 나왔었어요. 그래서 알지 못하는 핵시설이 더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얼마만큼 미국이 지금 알고 있냐, 강선 이외의 지역도 사실 더 있을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또 어떻게 더 튀어나오냐,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문재인 대통령이 그 이외의 핵시설을 알고 있어도 문제고 모르고 있어서도 문제거든요. 한미 정상 간에 분명히 얘기할 때 이 핵시설을 알았을 것이냐. 있잖아요. 그래서 국제에서 깜짝 놀랐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도 허리를 찔렸을 거예요. 이런 시설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 문제를 한미 정상회담 때 어떻게 풀어나가느냐에 따라서 또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최한영 기자, 박민호 기자였습니다. 지금 남북한, 북미, 그리고 지금 한미 모두 다 지금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핵화, 그리고 공정 공역. 이런 목표를 좀 가지고 있는데요. 다만 지금 이 협상 과정에서의 혼선이 좀 있는 상태고 우리 정부가 이걸 잘 타개할 만한 그 카드를 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정치권도 이제 이념 논쟁, 방법론 이런 거에서 다 벗어나서 모두가 지금 정치권 등 전 세계가 머리를 맞대야 될 때가 아닌가 싶네요. 자, 뉴스를 재구성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시간 검색어 김은별 기자입니다. 실시간 검색어에서는 주요 뉴스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뉴스통 검색어 8가지를 조명해드립니다. 오늘의 검색어 먼저 살펴보시겠습니다. 8위부터 1위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8위부터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지난주 대비 1.6%포인트 내린 49.4%를 기록했습니다. 민주당 지지율은 일부 의원들의 20대 발언이 폄훼 논란으로까지 불거지면서 전주 대비 2.1%포인트 하락했는데요. 최근 전당대회를 끝냈던 한국당은 전주 대비 2%포인트 오른 28.8%로 집계됐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달 25일부터 28일까지 나흘간 19세 이상 유권자 2,011명을 대상으로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물은 결과인데요. 리얼미터는 이번 하락세에 대해 컨벤션 효과 및 일부 여당 의원의 20대 발언 논란이 정당 간 폄훼 논란으로 확대된 데 따른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다만 리얼미터는 이번 지지율에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소식은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7위에는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이 올라와 있는데요. 오늘이 그 유치원의 개학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립 유치원의 개학일이 연기됐습니다.
그 정부와 한유총 간의 갈등이 지속되면서 발생한 것인데요. 오전 9시 기준으로 개학을 연기한 유치원은 총 365곳이라고 합니다. 또 6위에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올라와 있는데요. SNS에서 임 전 비서실장이 테러를 당했다 이러한 소문들이 퍼졌었는데 이에 대해서 청와대가 사실 무근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리고 5위에는 성창호 부장판사가 올라와 있습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1심 판결을 내린 판사인데요. 1심 선고 직후에 법원으로부터 신변 보호를 받았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다음 검색어 미세먼지 농도는 기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3월의 첫 월요일인 오늘 전국 주요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기준치를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5시 서울의 초미세먼지 1시간 평균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134 마이크로그램으로 매우 나쁨 기준을 이미 크게 넘어섰는데요. 환경부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과 경기, 인천 등 9개 시도 지역에 비상저감 조치를 발령했습니다. 수도권과 충청권 일대의 경우 사상 처음으로 나흘 연속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됐습니다. 중국발 미세먼지가 계속해서 넘어오면서 내일에도 서울, 경기 지역 및 서해안 일대의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3위에는 조은에 올라와 있는데요. 조은혜 전 고려병원 이사장이 지난 1일 별세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조 전 이사장은 이병철 삼성그룹 선대회장의 맞사위이자 또 한솔그룹 조동길 회장의 부친입니다. 2위에는 서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서산의 한 음식점에서 어제 LPG 가스가 누출되면서 화염이 발생해 11명이 다쳤다는 소식이 올라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위는 기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미국 CNN 방송이 경북 의성군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어제 CNN은 한국의 1인당 연간 플라스틱 소비량이 132kg으로 세계 최대 수준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의성군의 쓰레기산 문제를 다뤘는데요. 현재 의성군 단밀면 생송리의 한 폐기물 처리장에는 17만 3천여 톤에 달하는 폐기물 더미가 쌓여 있습니다. 이 주식회사 한국환경산업개발이라는 폐기물 재활용 업체가 지난 2008년 들어온 폐기물인데요. 업체가 이를 처리하지 않고 방치한 탓에 이곳은 거대한 쓰레기산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곳은 쓰레기가 분해되면서 생긴 가스로 화재까지 발생하는 등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어서 경찰은 이 업체 대표 등을 상대로 수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8가지 검색어 살펴보셨는데요. 8위에 올라와 있는 대통령 지지율, 미세먼지 농도, 의성 쓰레기산까지 해서 8가지 살펴보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검색어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스통 한라인 시간입니다. 한국 유치원 총연합회가 유치원 3법 등에 반대를 해서 좀 무기한 개학 연기를 지금 선언해서 교육당국과의 갈등이 지금 크게 빚어지고 있는 그 상황인데요. 그 내용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뉴스토마토 사회부 신태연 기자입니다. 신 기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개학연기 사립 유치원 수 좀 정확하게 집계가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사실 한유총에서는 1,500개 넘게 이야기를 했고, 교육당국에서 이야기하는 수치와는 상당히 좀 큰 격차가 좀 보입니다. 어느 정도나 지금 파악을 해볼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지금 현재 보육 대란이 이제 일 것으로 또 많이 우려가 되고 있는데, 그 상황도 좀 살펴주시죠. 예, 무엇보다 교육당국과 한유총의 개학 연기 유치원 수치가 4배 넘게 차이나 학부모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3일인 어제 한유총은 유치원 1,533곳이 개학 연기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자체 돌봄까지 제공하지 않는 유치원은 거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반해 교육부 집계에 따르면 전체 사립 유치원 3,875개 중 3일 밤 11시 기준으로 365개가 참여했으며 이 중 자체 돌봄을 제공하지 않는 유치원은 118개입니다. 무응답은 121개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당국은 정확한 숫자 파악을 위해 오늘 오전부터 현장 전수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개학을 코앞에 앞두고 연기 사태가 터져 맞벌이 등 학부모는 아이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은 상황입니다. 아직 개학 연기 유치원의 정확한 수치가 나오지 않은 데다가
유치원이 한유총과 교육당국 여론의 눈치를 보느라 실시간으로 연기 여부가 바뀐다는 지적입니다. 지금 뭐 교육부와 한유총 뭐 차이가 너무 커서 뭐가 맞는 건지 잘 모르겠고 사실 이야기해 주셨듯이 돌봄 공백이 지금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 맞벌이부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많이 좀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 현재 교육당국 그리고 한유총과의 이 갈등이 좀 어떤 그 상황인 거지? 그리고 정부는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는 건가요? 네, 한유총은 정부가 사립유치원 시설 사용료를 지급하고 시행령의 무거운 처벌 조항을 완화하며 폐원 시 학부모 3분의 2 동의를 받는 조항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계약 연기를 유지하고 폐원까지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에 반해 교육부는 설립자 본인이 자발적으로 설립한 시설의 사용료를 인정할 필요가 없으며 시행령은 모법 범위 내에 있어 과도하지 않으며 무단 폐원하는 유치원을 단속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교육당국은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전국에서 긴급돌봄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공립단수유치원, 초등학교 병수유치원, 돌봄교실, 국공립 어린이집에 아이를 수용합니다. 또 교육지원청 직원 1명, 주민센터 직원 1명, 경찰 1명 등 3명의 팀을 구성해 유치원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계약 연기를 철회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시정명령 뒤 5일에도 개원하지 않으면 수사당국에 고발할 계획입니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3개 교육청은 사태가 집단 폐원까지 치달을 경우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까지 단행할 방침입니다. 네. 지금 뭐 갈등은 사실 몇 달 전부터 불거진 건데 이게 보니까 감정싸움으로 번지면서 상당히 좀 문제를 좀 키우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 우리 아이들이 또 그 피해를 또 고스란히 좀 받는 것 같아서 많이 안타까운데 앞으로 이제 갈등이 더 격화될까요? 좀 어떻게 전망들이 나오고 있나요? 예, 일단은 계약 연기 참여 유치원 숫자가 나와봐야 전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여 유치원이 많으면 한유총이 동력을 얻고 반대로 적으면 교육당국이 동력을 얻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까지는 여론의 논총과 정부의 강경 대응으로 인해 한유총에서 이탈자가 생기는 양상입니다. 인천 지회장은 지도부의 반발에 사퇴했고 광주 지회는 연기 철회를 선언했습니다. 교육부 집계로도 3일 낮 12시 기준 381개에서 밤 11시 365개로 참여 유치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서울 도봉구의 한 유치원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은 원래 무응답으로 집계됐다가 오늘 최종적으로 계약 연기를 철회했다고 교육청 통보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또 어제 저녁과 밤, 오늘 아침에 이르기까지 근처 유치원 3곳이 잇따라 철회했습니다. 신태영 기자도 지금 유치원들 다니면서도 취재를 하고 있는 모양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태연 기자였습니다. 이유가 뭐든지 간에 유치원은 계약 연기를 해서는 안 되죠. 이 싸움에서 피해를 보는 건 우리 원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집단 이기주의 소리밖에 들을 수가 없는 거고요. 무엇이든 이 교육부와 그 한유총 모두 좀 원아 입장에서 좀 해결을 했으면 하는 그 바람입니다. 자, 지금까지 뉴스통 한라인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키워드는 의료사고입니다. 지난 2017년 12월 이대 목동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감염질환으로 사망했던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당시 의료진은 오염된 주사제를 신생아에게 놓아 폐혈증으로 숨지게 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최근 이 사건에 대한 1심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요.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와 간호사 총 7명에 대해 무죄 선고를 내렸습니다. 형사사건은 과실이나 인과관계 모두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민사상 손해배상 쪽으로 가야 한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입니다. 재판 결과가 나오자 유족과 환자단체는 예상치 못한 판결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반면 의료계는 합리적 판결이라는 입장입니다. 이번 재판을 계기로 환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의료소송에 대한 논란도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의료 분쟁에서 환자 측의 완전 승소율은 1%대에 불과합니다. 해마다 의료사고 분쟁 건수가 늘어나는 가운데 병원과 의료진에 대한 환자들의 불신은 커지고 있는데요. 의료사고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진국처럼 병원의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의료 현장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키워드였습니다. 네, 톡합니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진양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 모셨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사장님 정말 뵙고 싶었어요. 제가 듣기에는 정말 국내 유일의 북한 학자다. 제가 프로필을 좀 보니까 북한 통일 문제를 전공하셨고 참여정부 때 청와대에서 5년간 이제 대북 정책을 이제 수립을 하셨고 그리고 북한에 장기 체류를 하셨어요. 개성공단에 들어가서 그러면 정말 네, 북한 사회 구조나 민낯을 정말 샅샅이 정말 책을 통해서 본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셨을 것 같아서 네, 좀 느낌이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느낌요. 이 시청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분단이라는 게 네. 북에 대해서 네. 많이 좀 적절치 않게 좀 왜곡했다. 그러니까요. 적지 않은 부분. 분단이라는 것은 남과 북이 싸우고 있는 구조잖아요. 싸움의 상대방이었기 때문에 설명하는 것이 좀 적이었잖아요. 네. 근데 직접 만나서 대화해 보면, 같이 생활해 보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했던 적대적 이미지로서의 북한은 네. 매우 희석화됩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북한은 많이 없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그러니까요. 네. 제가 바로 이사장님의 책을 읽으면서 네. 정말 많이 느끼고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다른데라는 생각을 많이 정말 많이 느꼈고 맞습니다. 그들은 정말 우리랑 한민족이라는 그 그렇죠. 생각을 많이 느끼셨을 것 네. 같아요.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뭐 대표적인 오해들 어떤 것들이 있는 거예요? 오해. 음. 맞아요. 우리가 뭘 잘못 알고 있을까 이렇게 묻는단 네, 말입니다. 저는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북한은 뭘까? 네. 오해라기보다는 보편적인 무지입니다. 잘 모르는 거죠. 아예 잘 모른다. 기본을 잘 모른다. 네. 대부분의 사람들 뭘 잘 모른단 말이지? 우리 잘 알잖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안다라는 그것은 조금 일방적인 인식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북맹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는데요. 북맹, 네. 문맹, 큰맹처럼 북에 대한 무지, 네. 북맹이라 그러는데 북맹은 사실은 분단을 살아가는 누구나 북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다 똑같이 북맹이다. 수준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맹인데요.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요? 북측 체제를 이해하는 두 가지 아주 특징적인 키워드가 있어요. 뭐죠? 우리하고는 다른 네. 체제와 제도가 다른 것에 있어서 가장 큰 다름이 뭐냐면 사회주의 경제를 가지고 네. 있죠. 자본주의 경제와 사회주의 경제는 똑같은 경제입니다만은 전혀 다릅니다. 네. 작동의 메커니즘, 운용,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네. 두 번째는 우리는 개인주의 사회잖아요. 네. 북측은 굉장히 독특한 고도의 집단주의 체제 내지는 공동체 사회입니다. 공동체 사회, 집단주의, 그게 뭘까? 우리는 한 번도 그 집단주의 체제 공동체 생활을 안 해봤기 때문에 네. 그냥 상상 속에만 그립니다만은 개인적 가치와 공동체 가치를 동일시 여깁니다. 이게 아직은 무슨 뜻인지 잘 모를 거예요. 네. 사회주의 경제 제도 속에서 개인주의 사회가 아닌 공동체성을 강하게 구현하고 있다. 네. 이것은 우리들의 보편적인 인식의 수준이나 눈높이 기준으로서는 네. 전혀 사실은 이해하기 힘든 영역입니다. 사실 뭐 좋고 나쁨을 우리가 그런 거하고 얘기하면 다릅니다. 안 되는 거고 네. 다름을 인식을 해야 네.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재밌게 말씀드려 볼게요. 앵커님은 학교 다닐 때 공부 왜 하셨어요?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좋은 직장 가지기 위해서. 잘 살려고 했죠. 맞죠? 네. 북측 학생들한테 너 공부 왜 하니? 학교 왜 다니니? 이렇게 물으면은 네. 좋은 대학 가겠다? 뭐 이런 이야기 잘 안 합니다. 우리가 잘 살려고 이러면. 이 공동체를 위해서 공부한대요. 사실은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 공동체의 일원이기 때문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이런 마음이 있었죠. 많이 희석됐지만 북측은 여전히 고도의 공동체 사회예요. 또 한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우린 다 직장을 나갑니다. 직장을 나가면 직장인들한테 네. 어떤 직업을 가졌든 네. 그 직장인한테 선생님께서는 왜 직장에 나갑니까? 라고 월급 물으면 받으려고. 100% 네. 돈 벌어야죠. 돈 벌고 먹고 살아야죠. 이렇게 네. 얘기하죠. 북측 사람들은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똑같이 물어보면 국가를 단 한 위해서. 명도 네.
돈 벌어야죠. 먹고 살아야죠. 이런 답변을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인식 자체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하고 있는 이 일은 그게 어떤 일이든 이 일은 국가가 나라가 인민위원회가 당이 나에게 맡긴 임무임이라고 얘기해요. 나는 국가의 임무를 하고 국가는 나의 생활을 책임집니다. 좀 다르죠. 네. 크게 다르죠. 이 생활 양식, 삶의 방식이 조금 다르다. 근데 이 다름을 우리는 좀 몰라요. 그냥 그들도 똑같이 학교 다니고 직장 생활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하고 비슷할 거야. 체제와 제도가 다르다는 것은 생활 양식, 가치 규범, 사고 방식, 많은 것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배워가고 이해해가는 과정은 굉장히 재밌습니다. 네, 그 책의 재미를 제가 정말 그것의 재미를 책에서 제가 네. 느꼈어요. 말씀해 주셨는데 북맹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이 책을 보니까 평화로 가는 북맹 탈출 안내서 네. 남과 부, 네. 우리 함께 살 수 있을까? 우리 함께 네. 살 수 있을까? 정말 북맹 탈출의 안내서구나. 이 너무도 예. 쉽게 또 쓰셔가지고 우리가 통일을 왜 해야 돼? 북한을 네. 어떻게 믿어? 뭐 통일되면 뭘 할 수 있는데 우리 정말 함께 잘 살 수 있을까? 이렇게 네 가지 네. 이제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고 맞습니다. 굵직한 테마 속에 한 21가지 뭐 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네. 이렇게 주시는데 맞습니다. 정말 쉽게 읽을 수 있고 네. 뭐 한 2-3시간이면 다 책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네. 쉽게 술술술술 넘어가는 그 책인데 이 책 어떻게 좀 쓰시게 된 거예요? 이 책을 쓰게 된 배경은 독특한 경험이 있었어요. 예전부터 북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네. 통일에 대해서 관심은 있지만 잘 모르는 국민들이 진짜 쉽게 좀 읽을 수 있는 책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네. 로드스콜라라는 여행학교가 있어요. 청소년들이 네. 주말에 일반 한국 학생들도 주말에도 갈 수 있고 하나의 대안학교 비슷한 길에서 거리에서 삶을 여행을 통해서 삶을 배워가는 인문학교입니다. 네. 그 학생들한테 청소년들이었어요. 남북관계나 북한 통일 문제에 너무 통일 문제에 관심 있다고 네. 그 아이들이 했던 게 이런 거였어요. 교수님, 서울역을 국제역으로 만들어가지고 서울역에서 유럽까지 기차 타고 갔으면 좋겠어요. 이런 운동을 하고 하는 아이들이었는데 그 아이들에게 강의를 4번 했어요. 평화가 뭔지, 네. 통일이 뭔지, 분단이 뭔지, 북이 뭔지. 그 아이들하고 강의를 끝냈을 때 그 로드스콜라의 학생들이 이거 우리만 알기에는 너무너무 아까워요. 우리 모든 청소년들이 북에 대해서 모르는, 통일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그 아이들이 질문하고 그걸 그대로 그 아이들의 스스로- 눈높이에서 네. 통일 왜 필요한데요? 굳이 할 필요 있겠습니까? 안 해도 되잖아요. 네. 진짜 날 것 그대로의 눈높이에서 질문을 하고 제가 북측에서의 경험들, 기존의 통일 평화 문제를 전공했던 학자의 입장에서 왜 평화인지, 왜 통일인지 사실은 북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네. 우리 국민들은 99.9% 통일에 대해서도 잘 몰라요. 네. 뭐냐면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분단은 체제로서 통일 교육을 하지 않았어요. 남과 북의 민족의 동질성 교육을 하지 않고 이질성 심화 교육을 했잖아요. 네. 분단 교육을 했죠. 통일 교육을 하지 않았어요. 사실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맞죠. 외치는데 네. 상징적으로 헌법적 가치로서 평화 통일도 있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 그랬지만 어느 정도 심각한 상황이냐? 책에도 제가 아주 강조합니다만은 통일의 개념은 평화의 수십 년 오랜 과정이 통일이에요. 단도직입적으로 평화가 통일이에요. 이건 제 주장이 아니에요. 우리 국민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는 국가의 공식 통일 방안이 있어요. 30년 됐어요. 지금부터 30년 전에 노태우 대통령님 당시에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라는 통일 정책을 수립했고 국회가 공포했어요. 30년 동안 나라의 국가의 대한민국의 공식 통일 방안이 여전히 똑같이 그대로 있었어요. 근데 국민들은 그런 게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 대한민국에는 헌법적 가치인 평화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 국가의 공식 통일 방안을 만들어가지고 공포까지 했는데 모른다. 통일교육 안 했다 이거죠. 그 통일 방안은 뭐냐? 평화의 수십 년 과정으로서 통일을 설명하더라. 평화가 통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국민들은 통일 그러면 완전 통일만 생각하잖아. 재앙이죠. 진짜 통일의 개념도 모르더라. 이건 웃기죠. 북도 모르더라. 분단이라는 것이 국민 불행의 구조적 근원인데 그것을 넘어서 평화로 통일로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국가의 공식 통일 방안도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북도 너무 모르더라. 그런 사람들한테 통일은 이런 거예요. 잘못 알고 계셨죠? 그리고 평화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분단 때문에 겪고 있는 힘겨움 이런 겁니다. 북한은
이런 곳이에요를 있는 그대로 가감 없이 솔직하게 자기 검열하지 않고 진실을 국민들한테 좀 공유하자 싶어서 만들었던 책이 이 책입니다. 아, 우리 이사장님 다음에 또 모셔야 될 것 같아요. 얘기 지금 듣다가 정말 네 정말 제가 더 듣고 싶은 이야기가 네. 너무 많은데 네. 다음 시간에 또, 네, 네. 또 약속을 좀 해주셔야 예, 될 것 예. 같아요. 우리 함께 살 수 있을까? 네, 많이 알겠습니다. 권합니다. 네, 네. 오늘 또 도움 말씀 주셔서 네, 너무 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톡합니다. 이 김진양 이사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 이사장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의 퀴즈 시간 가질게요. 어제 정답부터, 지난주 정답부터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금강산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문제 빨리 드릴게요. 자, 2007년 12월 31일 출범해서 개성공업지구의 행정 지원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이사장은 이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는 이 재단 법인은 무엇일까요? 김진양 이사장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 재단 법인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 뉴스토마토 유튜브 페이지에 오셔서 구독하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댓글로 정답 올려주실 때는 이메일 주소 함께 꼭 또 남겨주셔야 선물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선정되신 분들께는 비방트 선글라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톡합니다. 함께 하셨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만나볼 차량은 SUV 전문 브랜드 지프의 라인업 가운데서도 정통 오프로드로서의 캐릭터를 확실히 구축하고 있는 랭글러의 사하라입니다. 이 사하라의 경우 지난해 여름 무려 11년 만에 단행한 풀체인지로 새롭게 돌아온 신형 랭글러 라인업 가운데서도 도심형 주행에 초점을 맞춘 모델로 주목을 받았었죠. 말씀하신 것처럼 지프 랭글러는 거친 외관부터 내부 성능까지 온로드보다는 확실히 오프로드에 초점을 맞췄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 랭글러의 도심형 주행 차량이 약간 좀 상상이 가질 않는데요. 맞습니다. 사실 랭글러라고 하면 고집스러울 정도로 일관됐던 와일드한 디자인 덕에 남성미가 물씬 풍기는 차량으로 좀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주행 성능 자체도 온로드보다는 오프로드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요. 하지만 이번 사하라를 통해서는 이 정통 오프로드로서의 캐릭터를 유지하면서도 도심형 주행에 초점을 잘 맞춘 요소들을 더해서 이 데일리카라도 손색이 없다, 이런 입지를 노리고 나선 셈입니다. 네, 그럼 이 랭글러 사하라가 얼마나 편견을 빼고 멋있는 변신에 성공했을지 저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시죠. 외관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랭글러의 모습을 고스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유지된 투박함이 이제는 희소성으로 부각되면서 오히려 매력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고유의 투박하면서 각진 외형에 원형 헤드라이트와 세로형 세븐슬롯 라디에이터 그릴, 사각형 테일램프, 돌출된 범퍼 등에선 고집스러운 랭글러만의 디자인 철학이 두드러집니다. 다만 앞 유리차 시야를 기존 모델 대비 넓혔다든가 LED 헤드램프 등 시간의 흐름에 발맞춰 보다 진보된 모습을 보이려는 노력도 엿보입니다. 측면에 위치한 트레일레이티드 배지는 이 차의 태생이 전통 오프로더임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데요. 트레일레이티드 배지는 쉽게 말해 미국 군용차를 평가하는 인증입니다. 네바다 오토모티브 테스트 센터가 주관하는 캘리포니아 루비콘 트레일을 비롯한 세계에서 가장 혹독한 오프로드 코스에서 이뤄지는 테스트에서 성능 검증을 마친 차량에만 부여됩니다. 지프는 사하라뿐만 아니라 신형 랭글러 모든 모델에 해당 자격을 부여하며 오프로더 대명사 브랜드로서의 입지를 강조했습니다. 홈로를 주행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건인 지상고가 기존 모델보다 39mm 높아진 것도 특징입니다. 트렁크 용량은 기본 898리터에 최대 2050리터까지 확장이 가능해 넉넉한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외부 디자인에 비해 내부는 제법 변화폭이 큰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 기존 모델 대비 커진 전면 창문 크기와 넓어진 차폭 덕에 넉넉해진 실내 공간 속 8.4인치 터치스크린 방식의 모니터가 눈에 띄는데요. 지난 CES 2018에서 공개된 4세대 U-커넥트 시스템이 채택돼 연결성과 편의성을 더했습니다. 네, 터치스크린에 존재하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살펴보기 위해 지금 운전석에 앉아 있는데요. 사실 이 FCA의 그 기존 모델들 같은 경우에 이 터치스크린의 조작감이라든가 이 터치감, 반응 속도 등에 대해서 좀 구설수에 많이 올랐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새로 적용된 시스템에서는 터치감이라든가 반응 속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좀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부의 전반적인 고급감은 차량 가격대를 생각하며 아쉬운 수준인데요.
무게중심을 오프로드에 뒀다는 점을 감안해도 비슷한 가격대 차량들과 비교해서 확실히 밀리는 모습입니다. 전반적인 시스템 변화를 통해 실속을 챙겼다는 평가를 내릴 수는 있겠지만 내부만 놓고 봤을 때 온오프로드를 모두 아우르는 데일리카를 표방한 경쟁력에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을지는 의문이네요. 아무래도 오프로드 기반의 차량인 만큼 승차감이 마냥 편하다고만은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앞쪽 공간이 이 정도 남고 또 이 긴 헤드레스트 등을 보면 적당한 승차감 정도는 유지시켜준다고 볼 수 있겠네요. 또 그리고 여기 통풍구나 220V USB 포트가 있는 기본적인 성능은 갖춘 셈이고요. 랭글러 사하라의 엔진은 기존 3.6L 가솔린에서 4기통 2.0 가솔린 터보로 다운사이징 됐습니다. 때문에 도심 주행의 효율성을 잡겠다고 오프로드 특유의 힘 부분을 너무 소홀히 한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최고 출력 272마력, 최대 토크 40.8kgm의 동력 성능으로 오히려 힘은 더 좋아졌습니다. 다운사이징된 엔진이 8단 자동 변속기와 맞물리며 연비적인 측면도 좋아졌는데요. 리터당 도심에서는 8.3, 고속에서는 10, 복합에서는 9km/L의 제원상 연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도심과 고속 주행을 섞어 서울과 파주 일대 약 50km를 주행한 결과 실연비는 리터당 7.8km 정도 나왔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랜만에 세단장을 마치고 돌아온 지프 랭글러의 사하라 모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다양한 변화 시도는 있었지만 아무래도 태생이 오프로더인 만큼 최근 도심형 SUV로 사랑받고 있는 다른 모델들과의 비교에선 분명 아쉬운 부분도 존재했는데요. 하지만 특정 타깃층이 아닌 좀 더 다양한 소비자들을 좀 노릴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는 모델인 것 같습니다. 네, 보통 랭글러라고 하면 매니아층이 많이 생각이 나는데요. 이 랭글러 사하라는 여성층을 겨냥한 디자인이나 편의상 측면도 잘 되어 있어서 좀 더 넓은 타겟층을 공략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다양한 변화 시도에도 불구하고 랭글러 사하라가 분명 대중적인 모델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동안 높기만 했던 랭글러라는 차량의 진입 장벽을 분명히 낮출 수 있는 모델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런 변화 시도가 또 시장에서 얼마나 먹혀들지 지켜보는 것도 또 다른 재미로 작용할 것 같네요.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또 다른 소식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선영의 뉴스카페 준비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되십시오. 고맙습니다.